안녕하세요,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로 고소당하시거나 고소당할 처지에 있는 채무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사기로 고소당한 채무자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생을 하시다 보면 사기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사기 고소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을 막기 위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기죄 고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 파산에서 고의에 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로 고소당해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기죄 인정을 받으면 본인의 채권은 채무자가 면책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비면책 채권의 판단은 회생법원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유죄 형사 판결이 있지 않은 이상은 회생법원 내에서 바로 비면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회생 절차 내의 이의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고 다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란 걸 알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서 변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돈을 빌린 행위를 가지고 사기죄가 되는지 마는지는 항상 이슈가 있는데 회생 분야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파산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 누적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용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 고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또 한편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경우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할 능력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죄하고는 좀 국면이 다릅니다. 도산 채무자에 대한 차용 사기를 보는 법원의 기본적 시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사기죄를 인정하면 도산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회생에 이르면 돌려막기를 많이 합니다. 재정적 한계 상황에 내몰린 끝에 회생을 결정하는 거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기까지는 결국은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티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얘기는 그렇죠. 최근 채무가 많으면 회생이 기각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판례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최근 채무를 발생시킨 것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 기각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무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듯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돌려막기는 최근 채무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최근 채무가 있다고 해서 회생이 기각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볼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또 개인 채권자 중에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채무자하고 오래 알고 지냈던 경우에,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빌려줄 수 있었던 거고, 또 그만큼 배신감도 크겠죠. 근데 한편으로 돈 거래를 오래 했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6년도에 나온 판례 문구입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여기서 행위 당시는 돈을 빌렸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돈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체일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카드사, 캐피탈사 같은 금융기관이거나 사채업,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사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먼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부채 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고, 이걸 바탕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거는 이제 과잉 대부를 막고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책임을 채무자한테만 전가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의하는 채권자가 만약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을 하면 손해를 분명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생을 해야 할 상황에 내몰린 것도 힘들고 회생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면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회생 제도는 결코 개개인의 모럴 해저들을 용인하거나 채권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정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들을 양산하는 게 결코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을 갱생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는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회생을 결심했다고 하면 법 제도 안에서 회생 요건을 정당하게 검토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회생을 앞두고 있거나 회생을 하시는 채무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